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돌. 25의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보다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를 늙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춘돌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닫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처럼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병약한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야 했던 그였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을 앓으며 몇 해를 고생했고 춘돌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남의 밭을 갈아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어도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춘돌의 아버지는 결국 마을의 부자인 김진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더 많은 재산을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춘돌의 아버지는 은자 30냥을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로 쓰기 위한 돈이었지만 김진사는 매달 높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원금의 2할, 즉 매달 6냥의 이자였습니다. 병든 몸으로 이를 갚기란 불가능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 빚은 100냥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춘돌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춘돌아, 아비가 너에게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이 낡은 도끼 하나와 빚뿐인 유산이라니 용서해다오. 춘돌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춘돌은 진정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집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도끼 하나, 해진 이불 한 채, 그리고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는 100냥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찾아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춘돌아, 내 그 효성은 가상하지만 세상은 원래 냉정한 법이야. 내 아비가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지. 3개월 안에 절반이라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땅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네. 김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차가웠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진사님.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 밤 춘돌은 아버지의 도끼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도끼 하나로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비록 100냥이 넘는 큰 돈이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춘돌은 아버지의 도끼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돌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지게를 등에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은 가팔랐고 좋은 나무를 찾으려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호랑이와 곰이 출몰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춘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도끼질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낡은 도끼는 날이 무뎌져서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춘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그는 묵묵히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땅, 땅, 땅. 도끼가 나무를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춘돌은 베어낸 나무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에 진 채 가파른 산길을 걷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장작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벤 나무가 고작 100문에서 200문 정도에 팔렸습니다. 한 냥이 1000문이니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춘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나무를 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생활비를 제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진사가 계속해서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돌아, 원금은 그렇다 치고 이자라도 제때 내야지. 석 달째인데 아직도 이자를 한 푼도 못 갚았구나. 이러다가는 내 집을 빼앗을 수밖에 없겠어. 김진사의 말에 춘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은 고작 5냥 남짓이었습니다. 한 달 이자인 6냥에도 모자랐습니다. 춘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쌓여 빚은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춘돌은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마저 빼앗기고 거지 신세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돌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무는 굵고 단단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춘돌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포 아래 바위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춘돌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이, 물에 빠졌다가 겨우 기어 나왔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돌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춘돌이 가진 유일한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입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춘돌은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젊은이.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다. 내 옷을 받았으니 몸이 따뜻해지는구나. 고맙다. 노인은 춘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춘돌은 노인 곁에 앉아 불을 피웠습니다.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지피고 노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인은 불가에 앉아 몸을 녹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춘돌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춘돌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젊은이, 자네는 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것인가? 춘돌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 빚,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매일 나무를 베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춘돌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의 빚조차 갚지 못하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춘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춘돌이, 자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다니.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청년이로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춘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춘돌이, 자네의 도끼를 보니 매우 낡았구나. 그 도끼로 나무를 베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춘돌은 허리춤에 찬 도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말 낡고 무딘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쓰시던 도끼입니다. 비록 낡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이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참으로 아름답구나.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끼였습니다. 크기는 춘돌의 도끼와 비슷했지만 모양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나무 자루에 철로 만든 날이 달린 흔히 볼 수 있는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도끼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춘돌이, 이 도끼를 밖에 놔. 노인이 도끼를 건네자 춘돌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어르신의 물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도끼를 춘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자네의 효심에 대한 작은 보답이네. 이 도끼는 특별한 도끼일세. 자네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이네. 춘돌은 도끼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에 착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도 적당했고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어르신, 이 도끼가 특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춘돌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써보면 알게 될 것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 도끼는 오직 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네. 만약 탐욕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이 도끼의 힘은 사라지고 오히려 화가 될 것이네. 자네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게. 노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노인과 헤어진 뒤 춘돌은 산을 헤매다가 큰 참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굵기가 2아름은 되어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나무는 베지 않았을 것입니다. 낡은 도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베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돌은 문득 노인이 준 도끼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춘돌은 새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끼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춘돌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땅.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베는 순간 마치 두부를 자르듯 쉽게 나무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의 타격에 나무 깊숙이 도끼가 박혔습니다. 춘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휘둘렀습니다. 또다시 깊게 박혔습니다. 몇 번을 휘두르지 않아 거대한 참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을 단 몇 분 만에 해낸 것입니다.
춘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노인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힘인가? 춘돌은 신이 나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여러 그루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전혀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알아서 나무를 찾아가는 것 같았고 휘두를 때마다 정확하게 나무의 약한 부분을 가격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춘돌은 평소에 서너 배나 되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싣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춘돌은 그날 벤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기에 장사꾼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춘돌이 오늘은 나무가 많구나. 어떻게 된 거냐? 춘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춘돌은 평소에 서너 배에 달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손에 쥔 엽전이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돌은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하루에 8냥을 벌었습니다. 평소에는 고작 1냥에서 2냥 정도밖에 벌지 못했는데 이날은 그 몇 배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춘돌은 기쁨에 벅차 올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빚을 갚을 수 있어.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춘돌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신비한 도끼 덕분에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 쓰러지는 나무의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춘돌은 하루에 평소에 서너 배에 달하는 나무를 베었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춘돌은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20냥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춘돌은 그 돈을 들고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님,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으러 왔습니다. 김진사는 놀란 표정으로 춘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호, 춘돌이 내가 이렇게 빨리 돈을 모을 줄이야. 대단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춘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은밀히 춘돌을 미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인을 시켜 춘돌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며칠 뒤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놀라운 일입니다. 춘돌이가 산에서 나무를 벨 때 그의 도끼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이 나무를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평범한 도끼가 아닙니다. 김진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끼라고. 그 도끼를 가지면 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 텄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부자였지만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춘돌의 도끼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는 춘돌을 불러들였습니다. 춘돌아, 내가 요즘 열심히 일해서 빚을 잘 갚고 있다고 들었다.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내가 쓰는 도끼가 예사롭지 않다던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김진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춘돌은 순박한 성격이라 의심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진사님. 제 도끼는 한 어르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춘돌은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도끼를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오, 이것이 그 도끼로구나. 보기에는 평범한데 한번 써봐도 되겠느냐? 춘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사님. 김진사는 도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장작 더미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김진사가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끼는 가볍게 들어 올려졌지만
장작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이 도끼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도끼날이 김진사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아!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움켜쥐었습니다. 신발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아팠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와 김진사를 부축했습니다. 춘돌도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진사님, 괜찮으십니까? 김진사는 이를 악물며 도끼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끼는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도끼는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나를 해치려 했어. 춘돌은 조심스럽게 도끼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도끼는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춘돌은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끼는 오직 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네. 만약 탐욕을 품는 순간 화가 될 것이네. 춘돌은 깨달았습니다. 이 도끼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김진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도끼를 사용하려 했기에 도끼가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춘돌은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 도끼는 특별한 도끼라 아무나 쓸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김진사는 발을 절뚝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에 통증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도끼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왜 도끼는 가난한 춘돌만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김진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진사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라고. 하지만 오늘 도끼가 보여준 반응은 그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춘돌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효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선한 마음. 그것이 춘돌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끼는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춘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춘돌아,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내 도끼를 탐냈던 것은 욕심이었어. 그 도끼가 나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춘돌은 놀란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오만했던 김진사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사님, 춘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진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춘돌아, 사실 나는 젊었을 때 내 아버지와 친구였다네.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함께 뛰어놀던 사이였지. 하지만 내가 부를 축적하면서 그 우정을 잊어버렸어. 내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친구로서 도와야 했는데 오히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지.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네. 내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해. 그래서 결정했어. 내 아버지의 빚 그리고 그동안 쌓인 이자를 모두 탕감하겠네. 내가 지금까지 갚은 돈도 돌려주마.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일세. 춘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사님, 정말이십니까? 춘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빚이 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다. 그리고 춘돌아, 나에게 그 도끼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게. 춘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도끼를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탐욕을 버리며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한 것도 그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빚이 탕감되고 난 후 춘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춘돌은 여전히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었지만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춘돌은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과부가 된 할머니의 집 지붕을 고쳐주고 병든 아이의 약값을 대주고 굶주린 가족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춘돌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절망을 누구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춘돌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낮추고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는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장마로 강물이 범람했고 마을의 여러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아래쪽이 피해가 컸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농작물이 모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겨울을 날 식량도 없고 살 집도 없어진 것입니다. 춘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비한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골라 베었습니다. 도끼의 힘 덕분에 혼자서도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들을 마을로 가져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춘돌이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이 나무로 집을 다시 지으세요. 제가 집 짓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춘돌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함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춘돌이 앞장서자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김진사도 이 소식을 듣고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목과 기와 그리고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해 제공했습니다. 춘돌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게.
이제는 나도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네. 춘돌은 고마운 마음으로 김진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집들을 다시 지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모든 집이 복구되었습니다. 집들이 복구되고 난 후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춘돌과 김진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작은 잔치를 열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춘돌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네. 자네의 도끼는 정말 신비로운 물건이야. 그 도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네. 춘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도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도끼는 제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으면 이 도끼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도끼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춘돌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춘돌이 말이 맞네. 나도 그 도끼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도끼는 나를 거부했지. 그때 나는 깨달았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춘돌이를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일세.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춘돌 형님,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춘돌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비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도끼는 그저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을이 안정을 찾은 후 춘돌은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넘어서 마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춘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는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도시에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춘돌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춘돌이 우리는 가구 만드는 법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춘돌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터에 가서 목수 기술을 배워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춘돌의 열정에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춘돌은 장터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목수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목수는 거절했습니다. 젊은이 목수 기술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네. 자네는 이미 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왜 힘들게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가? 춘돌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을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술을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돌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목수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자네의 마음가짐이 훌륭하구나. 내가 가진 기술을 모두 가르쳐 주마. 춘돌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춘돌은 낮에는 목수 일을 배우고 밤에는 복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공 기술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정확한 치수로 자르고 아름답게 조립하는 모든 과정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춘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실수로 나무를 망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스승인 목수는 춘돌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춘돌아, 자네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가장 성실하구나. 비록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들었어. 자네의 끈기와 열정이라면 분명 훌륭한 목수가 될 것이네. 스승의 칭찬에 춘돌은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대하는 마음가짐,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춘돌은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의자부터 복잡한 장롱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춘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독립해도 될 만큼 실력이 늘었네. 마을로 돌아가서 자네의 꿈을 이루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게. 자네는 내 자랑스러운 제자일세. 춘돌은 스승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운 기술들을 적어 놓은 노트와 스승이 선물로 준 목공 도구들을 챙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돌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춘돌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춘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도 변화할 때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모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춘돌은 마을에 작은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땅과 자재를 제공해 주었고 마을 청년들이 함께 작업장을 지었습니다. 춘돌은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춘돌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춘돌은 여전히 신비한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적절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끼의 힘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랐고 품질 좋은 나무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돌은 도끼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도구는 우리를 돕는 것이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며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나눴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나무를 운반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세밀한 조각을 담당했습니다. 여성들은 가구에 오칠을 하거나 장식을 더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작업장처럼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춘돌은 완성된 가구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구를 내놓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가구는 어디서 만든 거요? 나무의 질도 좋고 솜씨도 훌륭하네요. 춘돌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가구입니다. 가구는 좋은 가격에 팔렸고 춘돌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춘돌이 가져온 돈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팔렸구나. 우리가 만든 가구가. 춘돌은 돈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돈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가구의 명성이 퍼지면서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집의 가구, 관청의 책상, 부유한 상인의 장롱 등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가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춘돌은 돈을 벌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여전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고 병든 노인을 간호하고 어려운 가정에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김진사도 춘돌의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원을 초청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춘돌이 덕분이야. 그의 효심과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하지만 춘돌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춘돌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춘돌은 오랜만에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안정되고 나자 문득 그에게 신비한 도끼를 준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왜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선물을 주었을까? 춘돌은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처음 노인을 만났던 계곡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자 노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춘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노인은 여전히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춘돌이 왔구나. 오랜만이로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춘돌은 급히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은 춘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자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 알고 있다네. 자네는 도끼를 잘 사용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끼가 자네를 선택했다고 해야겠구나. 춘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 도끼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춘돌아. 도끼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진정한 힘은 자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자네의 효심, 근면함, 그리고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네. 도끼는 그것을 도와줬을 뿐이야. 만약 자네가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웠다면 도끼가 아무리 신비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네. 춘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도끼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끼는 아주 오래전 한 효자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네. 그 효자는 병든 부모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부모를 구하지 못했지. 그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변함없는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하늘은 그에게 이 도끼를 내렸다네. 그 효자는 이 도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을 구했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도끼를 다음 세대의 효자에게 전해주라는 유언을 남겼지. 그렇게 이 도끼는 수백 년 동안 효심 깊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다네. 그리고 이제 자네에게 온 것이지. 춘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는 이 도끼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자네가 이 도끼가 필요 없을 때, 그리고 자네보다 더 이 도끼를 필요로 하는 효심 깊은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전해주면 되네. 도끼는 스스로 다음 주인을 선택할 것이야.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춘돌아, 자네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네. 효도란 단순히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네.
진정한 효는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부모처럼 여기고 모든 젊은이를 형제처럼 여기며 모든 아이를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일세. 자네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잃지 말게.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춘돌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다네. 첫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일세.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언젠가 그 재물을 잃을 수 있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는 영원히 부유하다네. 자네는 후자의 부자가 되었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세. 춘돌은 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르신, 그럼 김진사님도 변화하신 것은 마음이 풍요로워지신 것이겠군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김진사는 자네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배웠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일세.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그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가는 법이네. 춘돌아, 자네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빚을 갚은 것도 마을을 부유하게 만든 것도 아니네. 가장 큰 업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일세. 김진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의 슬픔을 힘으로 바꾼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효이고 진정한 성공일세. 노인은 춘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할 때가 되었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올바른 길을 걷는 한 나는 항상 자네 곁에 있을 것이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일세. 그리고 자네가 정말 힘들 때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춘돌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춘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춘돌아, 사람들은 나를 산신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의 사자라 부르기도 하지. 하지만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자네가 배운 교훈이고 자네가 걷는 길일세. 기억하게. 효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라는 것을. 노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주변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춘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춘돌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어깨를 토닥이던 그 온기가. 춘돌은 알았습니다. 노인은 정말로 신비한 존재였다는 것을. 춘돌은 도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끼는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효심과 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전통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춘돌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춘돌은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언젠가는 이 도끼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돌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마을은 지역에서 가장 번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끼자루에 새겨진 그 글귀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효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춘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